자, 38페이지. 집행카드입니다. 집행론이 최근에 문제가 좀 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일단 최초 연구는 1번 맞죠? 70년대에 등장한 프레스맨과 윌다브스키의 집행론이고, 이걸 보통 1세대라고 얘기하고, 그 1세대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정책 집행의 실패의 원인을 규명했다. 그리고 하향적 접근이라는 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맞고 2번 그 실패의 원인 규명이 바로 오클랜드 지역의 소수민족 취업 정책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얘기했으니까 2번 표현도 맞고, 그래서 한 번에 왜 그럼 정책 집행이 실패했는지 엄격한 권력 분립, 연방정부의 주왜곡, 사회문제 입법의 낱말, 이거 실현 가능성 없는 각종 여러분들 입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정책 집행에 실패했다. 3번도 맞는 표현이고, 현대의 정책 집행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비정치성은 맞죠. 기술성은 아니죠. 그대로 집행되는 기술이 아니지 현실에 맞게끔 수정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기술적 성격 대신에 상호 적응성이 들어가야 돼. 상호 적응성. 그리고 복합적 성격, 순환적 성격 다 맞습니다. 기술적 성격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에 상호 적응성의 원인과 거리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1번에 정책의 보편성의 결이요. 1번에 모순된 정책 기준의 정책 적용 기준, 3번, 4번 나왔는데, 자, 답 나왔으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정책의 보편성 결여가 아니라 구체성 결여죠.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이를 구체시키는 과정에서 목표를 바꿀 수도 있었어. 있지. 그러니까 정답 1번이고. 자, 3번에 윌다브스키의 정책 집행 모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 모형이 바로 1번의 하향적, 1번의 통제 모형이고, 2번의 상호작용을 얘기했던 집행제 재량권을 극대화시킨 거고, 진화 모형은 양자를 결합한 게 진화 모형. 아닌 건 4번이죠. 특히 윌다브스키는 정책 집행 과정을 다름 아닌 진화의 과정을 해석했다 이기겠지. 자, 문제 4번.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전향적 접근. 전향적 접근이 바로 뭐야? 고전적 집행관, 하향적 집행관을 얘기하죠. L 모하가 얘기하죠. 전향과 후향 두 가지 형태의. 그래서 이건 이제 전향은 벌맨이 파악한 일본의 정형적 집행과 유사한 거 맞고, 이번에 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정책을 필요하는 최하위 집행 과정의 구체적인 형태에 초점. 2번은 전향이 아니라 후향이죠. 왜? 결정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초점을 둔 것은 바로 고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현대를 얘기하는 상향적 집행, 후향적 집행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3번과 4번은 다 지금 얘기한 전향적, 하향적 접근을 대표하는 얘기고, 시험 문제는 전향과 여러분들 후향, 상향과 하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비시켜서 문제 고르는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4번 문제는 정책 집행 문제에서 단골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5번 나온 거 보자. 다음 내용 중 이질적인가? 1번에 상향적 접근, 2번에 일성벌레, 3번에 후향적 접근, 4번에 자, 1번과 2번과 3번을 얘기하는 현대적 접근을 대표하는 거지. 일상관리도 집행자 아니야. 집행이 재량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뭔가 현대를 얘기하는 거고, 4번에 라카무라와 스모르다가 파악한 정책 집행 유형, 고지 협재관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이 고전적 기술자형을 얘기할 때는 과거의 고전적 접근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 협재관. 왜? 고전적 기술자형으로 올라갈수록 결정자의 재량권이 극대화된 거고, 반면에 관료적 기업가위로 갈수록 누구? 집행자의 재량권이 극대화됐으니까 뭐 당연히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은 뭐 뻔하죠. 문제 1번이네. 지침 개발하고 자원 확보, 실현 활동 감독 통제 1번이고 설명생이야. 자, 7번 문제. L 모하의 정책 집행의 연구로 왔는데, 최저 관리 모형은 집행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 통제 맞아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 모형이야, 현재적 모형이야? 효율적인 효율성 얘기했고 통제를 얘기했잖아. 이건 고전적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최저 관리 모형은. 이번에 관료 과정 모형은 집행자의 재량과 관례를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료 과정 모형은 관료가 갖고 있는 재량과 관료가 그동안 집행을 해온 관례에 의하여 여러분들 정책 집행 형태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표현은 맞는 거죠, 여러분들. 조직 발전 모형은 조직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정책의 합의를 중시하는 것들 맞아요, 여러분들. 상하간의 합의. 갈등 협상 모형을 얘기할 때는 고전적 접근과 유사한 거. 고전적 접근과 유사한 게 아니지. 정책 집행을 얘기할 때는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협상을 잘 함으로써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 협상 모형은 현대적 모형을 대표하는 거야.
집행 과정에서 관련 집단들의 발생한 갈등, 대상자하고 집행자 사이에, 아니면 대상자 간에, 아니면 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해야 해. 하죠. 갈등을, 협상을 잘 해가지고 해결하면은 정책 집행은 성공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8번 나온 거 보자. 사바티아 메지벤이 파악하고 있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최선의 주조건 나왔는데 1번에 명확한 정책 목표 2번, 3번, 4번. 자, 1번, 2번, 3번은 맞고 이거 항상 이 4번 표현 가져가야 돼. 정책 우선순위의 신축성이 아니라 안정성 확보죠. 우선순위 안정성 확보야. 이걸 신축성 확보 바꾸면 틀려. 이 8번도 그동안 이제 정책 집행 파트에서 굉장히 출제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 가운데 하나야.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문제 9번. 고gin의 제3세대 집행연구 1세대 하향과 실패 원인 규정 맞죠? 2세대 미시 3번 제세대 70년대 윌다브스키. 너무 쉽게 나왔네요. 몇 번이야? 3번이지. 3번은 70년대에 아까 얘기한 73년도 프레스맨과 윌다브스키의 집행론 얘기한 것은 뭐야 여러분들? 1세대라 그랬잖아. 요건 이제 학자는 아까 얘기한 프레스맨과 윌다브스키의 집행론이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집행의 실패의 원인 규명이야. 왜 정책 집행은 실패했는지 원인 규명이고, 그리고 이 시기는 하향적 접근, 결정자 관점에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클랜드 지역의 소수민족 지역 정책 연구가 이를 대표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2세대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1980년대를 얘기하죠. 자, 이건 이제 초기하고 중반 이후 나서 얘기하는데 초기에는 얘기할 때는 하향적 집행이 지배합니다. 일부가 상향적 집행을 시도했죠. 근데 중반 이후에는 어떻게? 통합적 접근.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요 초기 하향 이게 바로 뭐야? 사바티아. 그래서 사하통 이렇게 있잖아. 기억나? 이쪽에 엘샹통 기억났나? 엘모아는 엘샹통 기록했잖아. 그리고 3세대 집행 연구를 얘기할 때는 1990년대 고긴. 이건 정부 간 관계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정부 간 관계의 다양성.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여러분들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는 달라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인천광역시하고 여러분들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 과학적인 집행.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집행 모형의 개발을 강조한 게 3세대. 그럼 거기 여러분들 그 4번에 새로운 정책 집행 모형의 개발에 초점을 다 그런 표현들을 4번으로 맞는 표현이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은 여러분 잘 안 보는 얘기인데 좀 내용 좀 가져가. 주체적, 절차적 판단 기준을 대표하는 것들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법적 명제, 두 번째 합리적 권리 명제, 세 번째 합의적 명제 세 가지가 있어요. 포획 명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적 명제를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고전적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적법하게 집행했으면 성공했다. 합법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번에 합리적 관리 명제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합리적 사고라는 집행관료의 주관적인 판단 갖고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합리적 사고라는 집행관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내가 볼 때 이거 성공했다. 그럼 성공한 거야. 내가 볼 때 실패했다. 그럼 실패한 거야. 이번에 합리적 관료 명제고 합의적 명제는 정책 집행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토대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1번, 2번, 3번 맞고 4번 아니고 그럼 11번 나온 거 봐.
주체적 절차적 판단 기준 가운데 집행 관료들이 집행의 성공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 너버려서 아까 합리적 사고라는 관료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다. 뭐예요, 여러분들? 합리적 관리 병제 2번이죠. 2번이지. 12번. 나카무라 소모토 파악한 정책 집행의 유형. 자, 우리가 고지협재관 기억 나왔나? 고지협재관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그럼 고전적 기술자형은 여러분들 집행자의 재량권 거의 없지? 모든 걸 결정자가 결정을 해. 그럼 집행자는 뭐다? 수단에 대한 기술적 권한 얘기겠죠. 기술적 권한. 자, 제가 이거는 이렇게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는 지금 수단에 대한 기술적 권한 얘기했고, 지적 위명은 뭐야, 여러분들? 수단에 대한 행정적 권한. 이 행정적 권한이 바로 뭐야? 협상할 수 있는 권한 얘기잖아. 그럼 이 지금 얘기한 이 지문에서 1번은 고전적 기술자형이 아니라 지시적 위명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협상 구체적 목표에 대한 협상을 쓰는 거나 실현과역은 집행자가 이제 구체적 목표, 관리는 이제 집행자가 추상적인 목표마저 설정해서 결정자를 설득해가는 형태라고 얘기 전했어요. 그래서 집행자가 조직의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 관료적 기업가 행위라고 비웠을 거예요. 나카무라 소모토가 얘기한 건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13번. 정책 집행. 수능의 3대 조건 1번, 2번, 3번, 이거 정답 4번. 선절하냐. 이거 말고 하나도 집행기간의 장기성이야, 집행기간의 단기성이야. 집행기간의 단기성, 장기성 어느 게 맞아? 수능의 조건 가운데. 집행기간의 장기성이야, 장기성. 그걸 단기성 바꾸면 틀려. 자, 넘겨 정책 평가 파트. 자, 평가는 일부랑 정도는 반영된다고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 잘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 1, 2, 3, 4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게요. 이걸 몽땅 묶어서 효과라 했지. 국토교통부에서 댐을 건설해서 건설된 댐은 뭐야? 산출. 건설된 댐은 농업용수 공급 결과. 이것에 의하여 한 국가의 농업의 생산량 증가 영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장기적 효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나온 거 봐. 산출 평가는 결과 평가에 비해 다소 계량화. 그러면 여기 보자. 1로 내려갈수록 장기적 효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산출과 결과를 비해 볼 때 계량화 어려운 것은 요놈이야, 요놈이야. 계량화 어려운 것은 산출이야, 결과야. 결과, 계량화 어렵지, 산출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번을 잘못했지. 심사 분석은 성과 모니터링이야. 정부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성과를 제대로 여러분 집행했는지를 증가해 모니터링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과정평가. 모니터링 나오면 무조건 과정평가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래서 4번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국무총리실산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한 정책평가를 총괄적으로 건져가고 있죠. 이제 2번. 평가 기준 잘못된 거예요. 자, 1, 2, 3, 4 나왔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 거야? 나카무라와 스모루도. 이렇게 얘기했지? 왜 저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런 목표 달성도, 능률성, 주민 만족도, 수익자의 대응도, 사회 체제 유지 기여도 이렇게 얘기했지. 이건 결과죠. 이건 수단의 극대화. 그렇죠? 이건 주민을 얘기할 때 뭐야? 유권자 아니야. 유권자와의 협상을 강조한 거고, 이건 수익자의 대응들은 바로 뭐야?
소비자의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은 4번에 주민 만족도, 소비자의 정책인 조정을 얘기할 때는 주민 만족도가 아니라 뭐야? 수익자죠, 수익자. 유권자의 정책인 조정은 주민 만족도고 소비자의 정책 조정은 수익자의 대응대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정답 4번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회체제 유지는 그 정책이 조직이나 기관에 얼마나 활력소가 됐는지, 이 기관의 활력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자, 4번, 3번 나온 거 보자. 정책평가의 과정은 올바르게 기준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제일 먼저 탐색을 해야 될까 말까 상황을 여러분들 탐색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기로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평가 목적이나 대상을 확정해야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조사 설계하고 그 다음 평가하는 것을 분석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특정 평가의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정책평가 분석 기법이나 정책 기준될 목표, 전제력을 명료하게 평가, 예비 평가 일정 뭐야? 평가성 사정이라 그랬죠. 요 평가성 사정을 다른 말로 평가성 검토라고도 해설했어요. 평가성 검토, 평가성 사정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5번에 모니터링 게 우리가 이제 점검하는 거 아니야. 점검, 판단, 감사, 회계를 맞지만 법적 기능 없어요. 법으로 취소한다 그런 건 없어요. 모니터링에는 법적 기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6번에 다음은 정책평가의 기법에 관한 설명. 자, 이거 A급이죠. 1, 2, 3, 4 나왔는데 진하고 준 가운데 내적 다당도가 뛰어난 것은 진실험이야, 준실험이야? 진이 뛰어나지.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잘못됐지. 그래서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내가 아니라 외적 다당도가 뛰어나다고 봐야 돼. 근데 하나 얘기할게. 진하고 준하고 비실험 설계 세 가지 가운데 외적 다당도가 가장 뛰어난 건 뭘까? 비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가 외적 다당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죠? 자, 7번을 보자. 진실험에 있어서 통제 집단의 구성원이 실험 집단의 의견, 행동, 생각 이걸 모방 효과라 그러는데 지금 지문 나오는데 모방 효과 나온 거 있어 없어? 없죠. 이 모방 효과를 다른 말로 확산 효과라고도 얘기해. 정답 2번이고 1번과 2번 있죠. 정책 내용에 이전하고 2번의 그 확산 효과, 모방 효과 이거는 진실험 가운데 내적 다당도의 주인이야. 알았습니까? 진실험 가운데 내적 다당도를 대표하는 거 1번과 2번이야. 그리고 1번과 2번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냐? 그걸 오염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과 2번 묶어서 뭐라 한다? 오염이라고 얘기하죠. 요 3번의 호돈 효과는 진실험에 있어서 외적 다당도의 주인이고 진실험에서 외적 다당도의 주인이고 성속 효과는 준실험에 있어서 내적 다당도의 주인이고 준실험에서 내적 다당도. 이거 뭐 뻔히 아는 건지 알아요. 그래도 이 구분시키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8번 문제 나온 거 보자. 다음에 설명 좀 잘못된 거야. 1번. 통제 집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를 비실험 설계. 맞죠? 2번에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책 요인이 적용하여 본래의 평가 목적을 벗어난 경우 의사평가. 맞습니다, 여러분. 정책의 목적에 의해서 정책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4대강 정비사업 자체가 국가의 이상을 높였고 뭐 여러분들 환경 오염치를 극자시켰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거 이게 바로 뭐야? 내년도 대선 총선을 해서 하는 여러분들 바로 뭐다? 의사평가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의사평가. 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선들 자체가 얘기한 것은 굉장히 폄하시키면서 얘기를 많이 해야 하네. 폄하시킨 이유를 왜 폄하시킬까? 자꾸 깎아내리잖아. 왜 그럴까? 내년도에 총선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정책 요인이 작용하여 본래의 평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이건 우리는 의사평가라고 얘기하는 게 의사평가. 뭐랑 닮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의사평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는 게 호도야. 호도는 객관적인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호도하지 마 그렇게 하잖아. 호도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기피하는 경우 하고 그 3번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정하기 위한 제출. 이것을 우린 가장이라고 합니다. 뭐란다?
가장. 다시 한번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정하기 위한 제시처를 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나왔으니까 개념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거기 이제 가장과 호도 나온 거 있죠? 이 바로 의사평가를 대표하는 게야. 가장, 호도, 뭐 기만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답을 필요 없어요. 개념만 이해해서 가져가라고. 나온 문제만. 자, 9번.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1번. 특정 상해에서 정책이 집행된 이후 결과 변수에 변화가 발생했다. 정책에 의한 변화를 알아보는 타당도, 내적 타당도 맞죠? 2번에 다른 상황에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왜라 그러죠? 2번 맞지? 3번. 강력한 연구 설계는 뭐야?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죠.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죠. 그러니까 3번에 구성 타당도가 아니라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를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4번에 공무원 자질의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경우 공직자의 자질을 확인하는 항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냐 구성되어 있냐. 그래서 뭐 구성 타당도 그 표현을 맞다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강력하고 정밀한 연구 설계에 나오면은 그게 나오면 무조건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의하는 것도 한 문제야. 나왔으니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10번 다음 점 정책평가에 있어서 내적 타당도의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호돈 효과는 왜라 그랬어 내라 그랬어요? 왜? 진실험이야 준실험이야? 진실험. 정답은 4번이죠. 우발적 사건은 역사적 요소. 실험 집단으로서의 자격의 상실은 상실 요소. 자연적인 성장은 성숙 효과. 자, 11번. 평가 실험을 수행 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 없이 발생하는 사건. 이게 뭐야? 의도랑 관계없이 우발적 사건이냐 뭐야? 역사적 요소 일부이지 뭐야? 12번. 다음에 정책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당도.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 인지능력 향상 이렇게 있는데 이건 바로 뭐야? 선발 당시의 차이는 성숙의 상호작용도 가져가죠. 이게 바로 1번의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거기 여러분들 농촌 지역 가운데 자연적인 성장이 유리한 것은 서울이 농촌이에요. 서울 지역 아니야. 그러니까 선발 당시의 차이점이 곧 자연적인 성장에도 차이점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례를 읽고 문에 답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정서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 효과 여부를 실험 설계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을 각각 A집단, B집단으로 구분하여 양 집단의 평균 수익을 측정한 후 1년 이후 다시 양질 평균 측정했다. 이 측정값을 비교해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자, 나온 거 보자. 13번. 실험 설계에서 실험 기간 중 일어난 사건들이 집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의 효과 유무를 평가할 수 없다. 이건 뭐야? 너무 쉬운데? 실험 기간 중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발적 사건이지 뭐야. 당연히 정답은 4번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14번. 위 사례에서 표본 성숙 방법의 미숙으로 인해 양 집단이 처음부터 차이가 나는 기업을 배치했다. 내적 당위주의 바로 뭐야? 이게 선정요인이지 뭐야. 선정요인, 선발요인 같은 말이에요. 정답 1번이지 뭐야. 그 선정 당시의 차이 아니야. 그 다음에 15번. 위 사례에서 A집단의 사전 측정치가 공교롭게도 연중 기업 상태가 가장 나쁠 때 측정. 저희 뭐야? 극단적인 측정치를 가진 사람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걸 뭐라 그래? 통계적 회귀요인 2번이지 뭐야. 원래는 여러분들 이게 가장 나쁜 측정이 아닌데 이게 극단적인 측정치를 가진 거야. 나쁠 측정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우선 통계적 평균 2번입니다. 16번 위 사례에서 이 기간 동안 국내 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굳이 프로그램에 보조금이 없더라도 해외 집단 기업들이 일정한 정도의 수익을 냈다.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뭐야? 국내 경기 호전이니까 우발적 사건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요인. 정답 3번이죠. 조금만 생각하면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7번은 문제가 나오다 말았어. 좀 보자, 여러분들. 희한하게 점심만 먹으면 여러분들 졸려. 그죠? 근데 오늘은 점심을 먹고 약간 날씨가 쌀쌀하더라고. 현재 옷 입기 좀 약간 얇게 입어가지고 좀 걷다가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를 걸었거든요. 지하상가는 따뜻하잖아. 근데 지하상가는 확실히 공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이 지상 걸을 때하고 틀리 머리가 아프더라. 머리가. 그래서 그런가? 좀 산소가 부족한 느낌 잠깐 더. 안 되네, 여러분들. 산소 포화도 측정을 좀 한번 해봐야겠어. 얼마나 다른지. 자, 여기 보세요. X가 프로그램, Y가 뭐가 나왔어요? Z가 정책 효과. 자, 그러면은 재성의 Y. Y가 X하고 Z 여기를 주고 영향을 미쳐. 영향을 다 미쳐.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소술 중 올바지하는 거. 1번 Y가 혼란 변수라면, 요 Y가 혼란 변수라면 Z는 X로부터 나온 거. 그렇죠? X도 영향 받은 거지. 그러니까 Z는 이거 영향 다 받은 거지. 그래서 1번 표현은 약간 좀 표현이 부족해. 왜? 그러면 Y가 혼란 변수라면 Z는 Y하고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X로부터 다 나오는 거지. 그게 맞겠지. 이번에 Y의 영향을 제거해서, 이 영향을 제거해서 Y를. X가 Z의 아무런 효과. 그러면 이때 X가 허위 변수야? Y가 허위 변수야? Y가 허위 변수지. 이게 숨어 있는 게. 숨어 있는 Y가 허위 변수지. 그 이때 X와 Z와의 관계를 뭐라 그래? 허위 상관관계. 이들의 관계는 허위 상관관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허위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Y가 바로 뭐다? 허위 변수. 허위 변수. 2번은 무조건 잘못되죠. 1번도 잘못다, 1번도. Y가 혼란 변수라면 Z는 X, Y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잘못됐어. 1번, 2번. 알았냐? 1번, 2번 몽땅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을 두 개를 놓고 번호가 또 4번이 어떻게 갔는지 날라갔네. 어? 아마 이제 이거를 편집하면서 지워놓은 것 같아. 1번 정답 하여간에 2번. 올바지 않은 거 1번, 2번 다 잘못된 거지. 그죠? 1번, 2번 잘못됐습니다. 3번이기 때문에 1번 잘못된 거지. 18번. 정책 정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자원의 부족. 2번에 엔트로피의 감소. 3번, 4번. 몇 번? 2번이죠. 환경의 엔트로피의 증가지. 자, 지금 여러분들 국가고시 학원들 있죠. 고시 학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영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량진도 학생들이 아예 없대. 그래서 지금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예 실강도 안 하고 뭘 하냐면은 인터넷 강의 찍어서 올리는 것만 하는 데가 있더라고. 굉장히 큰 학원인데 그래. 그렇게 하는 학원도 있고. 실강 강의가 이루어지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학원들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의 형태가 완전히 오프라인 이동하는 수업이 아니라 요새는 여러분들 어디야 카페 그런 데 가면 학생들이 이어폰 끼고 공부들 많이 해야 하네. 엄청 많이 하잖아. 이게 공부하는 형태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게 없어. 자유롭게 여러분들 이동하면서 어느 장소에선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죠. 그러면 얘기해보자. 학원에 학생들이 없어지면은
학원이란 정책은 존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니까 사멸 현상이 증가하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건 학원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번에 엔트로피의 감소가 아니라 엔트로피의 증가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19번에 감축관리의 방법이 아닌 거. 1번에 일몰법, 2번에 응능성, 3번에 민영화, 4번에 조직과 정원의 정비. 여러분, 이번에 그 응능은 능력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보다 많은 재정 부담을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 말이에요. 응능의 원리의 반대말은 뭐야? 응능의 반대말은 응익이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재정 부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야. 수익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그럼 여러분들 정부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익을 받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면은 정부는 그만큼 비용 절감을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지. 그래서 여기서 바꾼 응능이 아니라 응익성의 원리로 바꿔야 돼. 응능성을 얘기할 때는 자, 능력 없는 사람,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정부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큰 정부가 돼, 작은 정부가 돼? 큰 정부야. 큰 정부는 여기 보자. 재정 지출이 증가를 가져와, 재정 지출의 감소를 가져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복지 정책이라는 거 이걸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하여간에 뭡니까? 정부의 재정 자체의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작은 정부 형태로 다시 복귀한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덜 쓰려고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큰 정부, 작은 정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정책 변동에 관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1번에 정책평가, 정책유지, 승계. 여러분들 혁신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정책 변동은 정책 평가 위에 최종 단계를 얘기해. 정책 유지, 승계, 혁신, 종결이 있죠. 정책 종결. 네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고 이 네 가지의 개념 정의가 묻는 것도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개념 정의들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나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정책의 기본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나 정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꾸는 거야. 그걸 정책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책 승계. 알았습니까?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등장시키는 거야. 그건 정책 혁신이고. 그러니까 현존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정책 유지고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개념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넘겨서 주요관리기법 1번. 운영 연구에 비하여 체제 분석의 특징. 자, 여기 보자. 이거는 나 수업 시간에 자, OR은 이제 우리가 이제 MS라고 하는 여러분들 관리과학 배워서 기억나. 관리과학의 특징을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일로 갈수록 보다 구체적이고 계량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보다 더 전술적이고 기억나요? 보다 더 수단지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일로 갈수록 여러분들 구체적인 가전에 추상적이고 질적이고 그리고 경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목표지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하고 이름을 비교할 때는 이게 밑에 가서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이름하고 이름을 비교할 때는 이것이 밑에 가서 비교해 주면 돼. 자, 그럼 문제 보자. 운영 연구에 비해 체제 분석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다 전략적 분석의 성향. 이번에 수단의 최적화. 3번에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이거는 확실성이 좀 불확실성이가 맞지. 문제지향이 들어와서 문제지향 자체가 바로 뭐야? 당면 문제니까 뭐야?
문제가 목표지 뭐야. 문제인 병법 설정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1번에 제가 전략과 전술을 얘기할 때 전술은 5R, 전략은 이렇게겠지. 그럼 이거 비교할 땐 이게 이 밑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체제 분석이 보다 전략적이야. 1번은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3번도 맞지? 4번에 문제 지향은 목표 지향 얘기했지? 몇 번 여러분들? 수단의 최적화를 얘기할 때는 이쪽이지. 이쪽은 목표에 최적화를 주관한다고 봐야 되겠지. 답은 2번으로 가야 합니다. 됐습니까? 분석하는 게 비교하는 건데 과거에 좀 나오다가 이게 최근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정도는 뭐 대비하는 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거예요. 자, 이번에 한계로 볼 수 없는 거. 1번에 가치 문제, 질적 문제를 경지한다. 이번에 정치인 합리성을 경지한다. 3번에 복잡한 사용일 등 하지한다.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 분석을 중시한다. 몇 번 여러분들? 관리각 MS를 내게 된 계량적 통계학적 분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가치 문제를 경지하겠고 경제적 합리성은 중시하나 정치적 합리성은 경지하겠고 단순한 걸 중시하지 복잡한 사회 문제 분석하기 어렵잖아. 등한시하겠고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책을 둘러싼 각종 여러분들 제도적 상황을 얘기하는 게야. 그러니까 이제 뭐 진보주의냐 보수주의냐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계량적인 분석이 쉬워리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 분석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고 맞겠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 나온 거 보자. 다음에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에 순현재 가치란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 맞습니까? 맞죠? 2번에 사회적 할인율이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 맞죠? 3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재 가치가 영위되는 할인율로 미리 최고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상회할 경우. 자, 지금 지문 잘 나가다가 미리 최고가 아니라 최저 한도율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내부 수익률은 내게로 돌아올 수익률, 투자 수익, 기대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공공 할인율은 정부 기체비용. 정부가 여러분들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줘 안 줘? 그 이자를 보통 여러분들 공공 할인율로 보통 따진다. 그래서 4번을 만든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 쓰는 게 내부 수익률이야. 자, 이거 보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인율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 몰라?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할인율이라는 말 못 들어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인율 잘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한 금액보다는 좀 높아야지 내가 해.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지. 그럼 은행 이자가 바로 최저 한도율이야. 내게 들어올 수익률 따질 때 무조건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수행정고시학 원수의 강의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여러분 컨택이 들어와서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얼마만큼의 보수를 주겠다고 하면은 나는 현재 다니고 있는 인천행정고시학원의 페이가 최저가 되고 이거보다 높을 경우에 그쪽을 여러분 선택할까 결정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낮게 여러분들 제시하면 내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모든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또 내부 수익률 여기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내부 수익률을 고려할 때는 이게 주식이 만약에 올라가면 얼마 이상이 최저 얼마 이상이 되고 주식이 만약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만큼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눠서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눠서 고려하기 때문에 복수의 대안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내부 수익률에 근거한 대안 선택은 하나야, 두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 복수의 대안이 여러분들 선택될 수 있는 것은 내부 수익률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달려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고객에게 최적의 시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적정한 참고석을 찾는 수익 기법.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큐닝 티어리. 이 큐닝이란 말은 영어로 웨이팅.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얘기할 때 큐닝이란 말은 대기하다 이런 말이고, 미국 영어에는 없어. 미국에서는 웨이팅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은행에서 창구가 있잖아, 창구.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은행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문을 열고 12시, 1시. 자, 4시에 문을 잠궈 가지고 보자. 그럼 이쪽은 은행에 방문하는 손님, 고객의 숫자야. 문을 열 때는 고객 수가 많지 않지. 그런데 피크가 되면 언제? 이 점심시간 때 피크가 돼. 그럼 한 2시까지 많다가 쭉 떨어지고 좀 올라갔다 떨어지겠지. 그러면 요때 은행 창구를 10개를 몽땅 다 여는 건 낭비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인원수 운영하는 게야. 창구 가운데 한 3개만 여는 거고. 요 시간대 가장 손님이 많이 들어야 할 때는 창구를 팍 늘려 안 늘려? 늘리는 거예요. 파타임 걸려서 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객한테는 그만큼 대기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고, 반면에 은행은 그만큼 운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죠. 이때 쓰는 것이 바로 대객률 이론.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5번에 1년의 가상적 이문에 답하기 위하여 각 파라미터의 값을 원래 사용했던 값과는 다른 값으로 대체. 바로 뭐야?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 여러분들 A라는 남학생이 여자를 만나는데, 여자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어. 근데 돈이 많은 여자를 돈이 없는 여자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놈아가 걔를 안 만나 다음 날부터.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돈이라는 것이 이 남자 녀석이 여자를 만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안 되는 게야. 변수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개털이 됐다 하더라도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자를 만나. 그러면 돈은 이 여자를 만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안 되는 게야. 안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파라미터의 값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냐에 따라서 여자를 만난다 안 만난다의 중요한 변수가 돼야 한다. 되죠? 이걸 우리는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여러분들 9장에 계획이론 파트가 나왔는데, 자, 문제 1번. 정답 4번이죠. 자유방임이 아니라 기획은 통제지향이고, 2번에 기획의 정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반동주의는 구습적 전통을 지키기 위한, 반동주의를 복고주의라 그러죠. 과거로 돌아가자니까 1번 맞죠. 무의주의는 현재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의주의, 이걸 다른 말로 현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을 위할게. 무의주의는 현재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파악한다. X입니다. 그냥 현대 상태에 만족할 뿐이야. 선도주의를 얘기할 때는 미래의 창조가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죠. 미래를 예측.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능동주의야. 미래는 인간들의 이상 낙원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봐. 그게 능동주의야. 그 능동주의는 여러분들 이상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선도주의는 미래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그래. 뭘 추구한다? 최적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자체가 아주 좋다고 봐. 그런 게 선도주의야. 그래서 이 미래로 갈 수 있는 최적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미래는 좋기 때문에 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최적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선도주의가 아닌 능동주의로 바꿔야지 질문이 맞습니다. 문제 3번. 기획의 과정상의 특징으로 고려가 뭔가? 1번 목표 설정, 2번 상황 분석, 3번 4번 나왔어요. 자, 몇 번 여러분들? 4번이죠. 그 4번에 대안의 탐색과 평가는 비용편의 비용 효과 분석, 그까지 맞는데 끝에 기획 수립의 지주 역할, 이 주축대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획 전제 설정이야. 알았냐? 기획 수립의 주축돌 역할이라는 것은 기획 전제 설정이야. 기획 전제 설정은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 미래를 가정하는 단계로 배워서 미래의 모형을 설정하는 단계 얘기했지. 그래서 4번은 뒷지문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은 제가 계획의 원칙은 이렇게 말했죠. 신경질적인 안개적인 목표는 단순하다. 기억나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신경질적인 안개적인 목표는 단순하다. 그래서 안개장, 안정성, 안개, 계층성 3번 나왔죠.
목표는 목적 표준어 나왔지. 정답 4번입니다. 신은 신축성, 경은 경제성. 안계장의 목표는 안정성, 계속성, 계층성, 그다음에 장리 특성. 단순한 단순성 이렇게 이랬잖아요. 석선이 미운 방법이 이게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기획의 행정적인 제약인가 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의 법칙은 기획 수립상의 제약요인이지 기획을 관리하거나 집행할 때 제약요인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 행정은 관리나 집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의 법칙은 바로 뭐야? 선례 답습적 계획이 정형적 계획, 선례 답습적 계획이 창조적 계획을 압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계획을 수립할 때 선례 답습으로만 수립하려고 그러지 저렇게 창조는 계획 수립 잘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계획의 그래서의 법칙이 원이 아닌가?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 너무 쉬워. 나 좀 전에 기획 그래서의 법칙은 여러분들 선례 답습적 계획에 주력한다고 배웠잖아. 몇 번? 1번이죠. 목표의 유형성이 아니지. 목표가 지나치게 무형성을 띠니까. 목표가 무형성을 띠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계획을 똑같이 해버리는 거야. 자, 7번 나온 거 보자. 기획의 종류에 관한 설명 좀 잘못된 거야. 1번 연동계획은 점중지 결정 양식의 일환으로 계획이 실현 가능성 제고, 맞죠? 연동계획의 반대말을 고정계획이라고 얘기하지. 한국 제4차 경제개발계획하고 또 뭐? 4차하고 또 뭐가 있어요? 한국 국가재정운영계획,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산제도 가운데 연동계획 쓰는 건 뭐야? PPBS, PPBS. 자, 이번에 단연계획은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계획, 정책. 여러분들 주요 업무계획이나 특수사업계획은 단연계획이지만 정책은 계속 하나의 정책을 계속 4년, 5년, 6년에 계속 쓴다고. 정책은 그래서 상용계획으로 와요, 여러분들. 2번 잘못됐어요. 3번에 정책계획이란 정부의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방침을 포함하는 계획이니까 계속 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계속 가는가? 계속 가겠지. 고정계획은 연동계획보다는 비현실적이죠. 연동계획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야. 그러니까 고정계획은 연동계획에 비해서 비현실, 그 표현을 맞는 거지. 문제 8번. 다음에 설명 중 잘못된 거야.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부터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설문을 통해 도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맞습니까?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의미에서 맞죠? 게임이론 맥시미를 얘기할 때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죠. 맥시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소심한 사람. 소심한 사람이에요. 모피의 법칙이야. 나는 운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손해봐. 다른 사람 이익 보는데 손해를 봐. 그러니까 손해를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나는 이제 운이 없다 이런 사람이야. 알았습니까? 근데 그 손해 가운데 그나마 가장 손해를 극소화하는 걸 대한 선택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맥시미이죠. 기억날 거예요. 맥스는 낙관적인 성향이라고 그랬고, 내가 여러분들 맥스 다음에 A는 뭐라 했어요? 편익이라고 그랬고, 미니 다음에 A는 비용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미니는 맥시미를 얘기할 때는 편익 가운데 가장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편익 가운데 가장 작은 게 나한테 선택되니까 나는 운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라 낙천적인 맥스. 편익 가운데 가장 큰 게 나한테 와. 그럼 나는 행운에 의해서 나인 편이지. 이건 낙천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이 3번은 맥시민이 아니라 맥스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4번의 지결 분석은 양적인 예측 맞고 안정적인 경향, 계절적인 변동, 순환적인 변동, 불진동 등에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 구간이 있다고 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측이 불확실한 구간이 불규칙 진동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그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주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전문가들 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10마디 가운데 9.9마디 다 틀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얘기한 대로 주는 사람은 다 여러분 개털대. 그래서 TV에서 그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일반 그 무지한 사람들 자꾸 현혹한다고. 그럼 투자하잖아. 그럼 투자하면 다 뒷북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저 진단할 때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주식은 이게 내가 볼 때는
국가에서 인정한 도박 같아. 도박.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 내려야겠지.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 내려서 해야지 뭐. 그렇다고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에서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금액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은 이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갈등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 하는 것보다는 한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크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본인 갖고 있는 월급이 한 1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다 그러면 얼마? 30만 원. 그것도 큰 것 같은데? 큰 것 같다. 그럼 30분의 1.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해서 하는 것들의 방법일 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8번의 정답은 당연히 3번에 들어갑니다. 자, 좀 쉬었다가 조직이론 파트 또 입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제가